엄마 암진단금을 달라고 찾아온 동생, 외가 쪽으로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습니다. 할머니, 이모 모두 암으로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엄마는 혹시 당신에게도 암이 생길까봐 항상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거의 매년 각종 암 검사를 하시는 듯해요. 그리고 암진단 보험금도 1억 5천만 원 정도를 들어놓으셨어요.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젊을 때 남편을 잃고 자신도 암으로 죽으면 남은 자식들에게 잠시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무리해서 들어놓으셨다고 하셨죠. 저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가장인데도 안정적인 직업이 없어서 엄마를 조르더니 기어코 아파트 담보대출로 PC방을 시작했어요. 처음 2년 정도는 그럭저럭 잘 운영되었어요. 그런데 동생 PC방 인근에 큰 프랜차이즈 PC방이 생겼어요. 손님은 3분의 1로 확 줄었고 가게 월세 내기도 버거워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췌장암에 걸리신 거예요. 하필 걸려도 치료하기 힘든 췌장암이라니. 이미 3기까지 진행되었다는데 더 절망적인 의사의 말이 췌장암은 1기나 2기도 생존율이 30%도 안 된다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무서워하던 암 때문에 검사에 열심히셨는데 췌장암은 장기 위치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슬픔을 뒤로하고 췌장암 치료 방법과 병원을 찾아 인터넷 검색과 여기저기 암에 좋다는 것들에 대해 수소문을 하고 다녔죠. 그러던 와중에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동생도 엄마 앞에서 펑펑 울고 나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내는 거예요. 지난번 받은 암진단 보험금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줄 수 없냐고 합니다. 1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원만이라도 달라고 하네요.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보증금 다 까먹고 세를 얻은 건물에서도 쫓겨날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너무 화가 났고 엄마 앞에서 싸울 수가 없어서 제 방으로 불러서 혼을 냈죠. 내가 사람이냐? 지금 엄마 항암 치료비가 얼마가 나올 줄도 모르는데 그 돈을 사업 자금으로 달라고? 나이가 30이 넘은 가장이라는 놈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철이 없어? 동생은 자기가 다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며 미안하다고 울면서 집을 나갔고 엄마는 받은 보험금에서 동생에게 1억 원을 주더라도 5천만 원이 남으니 이 돈이면 치료가 충분하지 않냐며 저를 설득하려 합니다. 오죽했으면 동생은 죽을 병에 걸린 엄마가 받아온 보험금을 달라고 찾아왔을까. 엄마는 또 하나뿐인 아들의 상황을 잘 알기에 당신께서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힘이 되어주고 싶었을까. 엄마와 저는 이 돈 때문에 시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이 친엄마는 아이를 시댁에 보내버렸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마음을 정리하게 되더군요. 평소 시댁에서 시부모님은 아이를 미워하는 게 눈에 보였고 그 모습에 그날 바로 아이를 제 집으로 데려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살림을 합친 지 벌써 7년이 지났고 중학생이 된 딸아이는 최근까지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아이가 대답하지 못해서 그래 엄마는 항상 여기서 기다릴게 라고 했었지요. 드디어 오늘 딸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줬어요. 방학이라 오랜만에 스파게티를 해줬더니 딸아이가 엄마,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크게 반응하면 놀랄까봐 고맙다고만 말하고 방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딸아이가 그 말을 들었는지 엄마, 고마워요. 라고 말하곤 황급히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 같아 기쁘고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와의 미래가 아름다울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 부모님을 거짓 취급하는 약혼자와 결혼해서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저와 약혼자는 둘 다 같은 서울 회사에서 만났고 저희 부모님도 서울 토박이시라서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댁 어른들과 친척들 모두 부산이 고향이라서 결혼식을 꼭 부산에서 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시댁 쪽에서 저렇게 완강히 나오시니 저희 부모님이 양보하셨어요. 대신에 예비 시댁에서는 식비와 버스 대절비를 모두 지원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며칠 후 약혼자가 비용 얘기를 꺼내며 근데 비용을 어떻게 우리 집에서 다 하네. 내가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게. 라고 하면서 바로 전화통화를 하고 끊더니 우리 엄마가 교통비, 식비 다 해서 1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대. 그리고 솔직히 딸 결혼식의 식비, 교통비를 사돈에게 다 부담시키는 너희 부모님도 참 이상하다. 그렇게 형편이 어려우시냐? 결혼식 장소가 부산이라서 저희 부모님과 하객들의 불편을 감수하며 결혼식 장소를 양보했는데 본인들이 했던 약속까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니 정이 떨어지더군요. 편의를 봐주려 했던 호의를 거짓 취급으로 돌려받으니 이 사람과 평생 같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랑과 시댁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태어나서 처음 간 아웃백에서 온 가족이 울면서 식사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제 나이 5살, 언니 나이 8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남겨진 두 딸을 위해서 일용직 근로자로 힘들게 일하며 키우셨죠. 하지만 수입은 적고 세 가족이 근근히 굶지 않을 정도의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언니는 집이 가난했기에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하고 상고로 진학을 했고 저는 지역 명문고에서 전교 2등으로 진학을 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갑작스럽게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다치시고 저는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펑펑 울었습니다. 언니는 이런 저를 꼭 안아주며 내가 어떻게든 너 공부는 책임질 테니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언니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고
연세대 의대에 정시로 합격을 했어요. 대학 입학 후 첫 3개월간 열심히 과외를 하여 모은 돈 400만 원을 나를 위해 희생해준 언니와 아빠에게 나누어 드렸어요. 아빠는 오늘 새 식구를 데리고 처음으로 아웃백을 데려가서 비싼 랍스터 세트를 4인 세트로 사주셨어요. 맛있게 먹는 언니와 저를 보며 아빠는 우셨고 그 모습에 언니와 저 역시 울다 웃다 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평생 랍스터만 먹을 수 있는 인생을 선물해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누구와 연을 끊어야 할까요? 친정일까요? 남편일까요? 결혼한 지 5년 다 돼가는 유부녀입니다. 아빠는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엄마가 저와 남동생을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몸이 아프신데도 힘들게 일을 나가고 계십니다. 남동생은 이제 20살인데 면허 따자마자 차 빌려서 사고 내서 엄마가 어렵게 물어줬고 그 후엔 사람을 때려 안구파열 것을 남편이 돈 구해서 물어줬어요. 남편에게 정말 볼 면목이 없었어요. 남편도 힘든 정비일 하면서 어렵게 돈 버는 거 잘 아니까요. 근데 며칠 전에 또 남동생이 사람을 죽도록 패서 지금 합의금을 마련해야 징역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차별 없이 저희 남매를 키워주신 엄마에게 처음으로 울면서 소리 질렀어요. 엄마 진짜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엄마도 불쌍하지만 실망할 남편에게도 미안하네요. 아예 친정과 연을 끊어야 할지, 너무 미안하기만 한 남편과 연을 끊어야 할지. 제가 사준 30억짜리 아파트에서 갑질하는 며느리를 홍군형을 내줬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집에 손자 보러 다녀왔어요. 거래처에서 받은 고기와 선물들이 있어 함께 가져가자고 했더니 며느리가 차로 데리러 왔더군요. 아들네 아파트 입구 앞에 차를 세워 경비원을 부르더니 아저씨, 제 차 출입구 쪽에 잘 세워주시고 뒤에 짐 있으니 가지고 올라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에요, 아저씨 그냥 가셔서 일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심부름 하지 마세요. 저는 며느리에게 화를 내면서 직업도 돈도 없는 너를 데려오면서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살게 해줬더니 재벌도 안 하는 갑질을 하고 있는 거냐. 너 이 집 다시 내가 가져가고 예전 살던 곳으로 보내줄까?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임신한 저에게 화학약품 속에서 모델을 하라는 시누이. 저는 임신 16주 차이며 남편과 신혼처럼 지내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유부녀입니다.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는 내일 자격증을 새로 따야 하는 상황이라 실기시험 때 손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약속된 손 모델이 펑크를 냈고 저에게 부탁했지만 저는 임신 중이라 화학약품에 노출될 수 없어 단호히 거절했어요. 애초에 임산부는 화학약품 때문에 내일 시험장 모델을 할 수 없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누이는 입실할 때 너만 조용하면 된다며 집요하게 부탁했고 남편도 시누이에게 잘 설명해줬지만 계속 뽀르퉁 불만만 표시했어요. 시험 당일 저녁 시누이는 모델 손이 안 이뻐서 실기시험에 떨어졌다면서 저 때문이라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시누이와 크게 싸우고 말았어요. 더욱이 시부모님까지 시누이 편을 들어 더 서러웠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시누이와의 갈등이 너무 큰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제 상황에서 똑같이 거절했을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평생 사기만 당하는 시어머니. 시댁이 사기를 당하는 상태인데 당한 줄 몰라요. 저희 시할머니는 부동산 투자로 큰 재력 가셨습니다. 그 덕에 시부모님도 30억 정도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신랑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윤택한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남은 돈을 몽땅 미국의 보석광산에 투자하셨답니다. 그 바람에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졌고 신랑이 저와 만날 때는 이미 빈털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광산 사기꾼과 아직도 연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돈이 지금 미국 정부에 묶여있는데 예치 보증금을 줘야 한다. 투자 문제 해결하러 미국 가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등등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몇백만 원 푼돈까지 털어먹으려 한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이것만 해결되면 너네들 집도 사주고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착하신 분이지만 너무 답답하면서도 바보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자가 진행 중이라 생각하시고 그 기간도 꽤 오래전 일이라 법적으로 보호받기도 어려워요. 이런 상황을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를 않으시고 계속 사기만 당하시는데 어떡하면 될까요? 주변에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착했던 새언니가 유산 후 엄마에게 쏟아낸 말. 저희 엄마는 너무나 기가 세고 사람을 볶는 스타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남매는 그런 엄마 밑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물론 새언니도 엄마의 괴롭힘과 구박을 피할 수 없었죠. 어느 날 임신 중이었던 새언니는 유산기가 보여서 휴가를 내고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엄마는 아들 내외가 직장에 갔을 거라 생각하고 말없이 오빠 집에 들른 거예요. 너 왜 이 시간에 집에 있니? 자초지종을 물었고 새언니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게 되어 엄마는 괘씸한 나머지 소리 지르며 너 나를 무시하는 게냐? 내 손주 품고 있으면서 말도 안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집을 발칵 뒤집어 놓았죠. 결국 그날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산이 되었고 엄마는 새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 손주를 네가 잡아먹었다며 심한 폭언을 해댔죠. 며칠 뒤 새언니가 저희 집으로 왔고 엄마는 새언니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심한 욕을 하더라고요. 새언니가 처음으로 엄마 말을 자르면서 어머님이 원래 이러시는 분인 줄 알면서 결혼했지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뵐 일 없을 거예요. 그 뒤로 새언니는 엄마 아빠 그리고 제 연락까지 다 차단했더라고요. 오빠도 저희 집 출입을 안 하게 됐고요. 새언니보다 저희 엄마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이가 24개월인데 시아버지 장례식장을 가야 할까요? 위 질문은 실제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이제 댓글들을 봐볼까요? 시아버지 장례인데 24개월이 뭔 상관이야? 남편이 불쌍하다. 애 낳으면서 뇌도 같이 낳았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다. 애 장난감 정리하다가 정신머리까지 같이 넣어서 정리했냐? 그래, 시아버지도 보내고 이번에 남편도 같이 보내는 거지. 인생 혼자인데. 너 친정아빠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우리 애기 24개월이니 내가 애 볼 테니 친정아빠 잘 보내드리고 와 이러기를 바라는 거냐? 나는 임신 중에도 발인까지 하고 왔다. 아, 이런 여자들이 애 낳고 맘충짓 하며 사는 거구나. 24일이면 몰라도 24개월이면 가야지. 애는 안 데려갑니다. 저희 어머니도 장례식장에 저는 안 데려가더군요. 네 친정 아빠래도 안 갈 거지? 어우, 물어볼 걸 물어봐라. 여기까지 커뮤니티의 댓글 여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귄 지 1년. 추석 때 자기 집 가서 자고 오자는 남친. 남자친구 때문에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저는 20대 중반 대학병원 간호사고 남자친구는 30대 중반 중소기업 대리예요. 만난 지 1년 됐고 이번 추석에 남자친구가 자기 큰 집에 가서 2박 3일 동안 친척들께 인사드리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뵌 적도 없으면서 벌써 친척들한테 눈도장을 찍자고요. 결혼 얘기도 안 나왔는데 외박은 너무 싫어요. 게다가 저는 외동딸인데 추석 때 제가 없으면 부모님은 어쩌라는 건지. 그래서 바로 거절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자기 혼자 해결하겠다고 우리 아빠한테 직접 전화해서 허락받겠다는 겁니다. 친척들이 자꾸 여자친구 소개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다는 건데 그럼 내 입장은 뭐가 되냐고요. 결국 말싸움이 커졌어요. 저는 아직 결혼할 생각도 없고 결혼 전 며칠씩 외박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자기를 무시했다고 삐져서 난리예요. 저보고 너무 예민하고 까다롭다는데 이게 정말 제 잘못인가요? 부모님 핑계대고 거절했더니 우리 아빠한테 직접 말하겠다는 남자친구가 이해되나요? 솔직히 이젠 정이 떨어져서 더 만나기 싫어요. 이러는 제가 이해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반신 마비 아빠 때문에 결혼이 싫어졌어요. 저희 아빠는 공사 중 척추 부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셨어요. 걷지도 못하시고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얼마 전 양가 상견례가 있었는데 아빠는 본인이 결혼식에 해가 될까봐 참석을 꺼리셨지만 결국 가족의 설득으로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아빠를 보더니 사돈 어르신, 휠체어로 신부 입장을 같이 하실 건가요? 멋진 결혼식에 손님들 보기에도 불편하고요. 이라고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충격적이었고 화가 났지만 아빠가 더 자책할까봐 그 자리에서는 항의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따져 물었지만 자기는 그 상황에서 끼어드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변명했어요. 나중에 예비 시어머니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다는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여전히 결혼식에서 휠체어 입장이 모양 빠진다는 말을 했다네요. 아빠는 딸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결혼식에 절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엄마와도 그 문제로 크게 싸우셨어요. 저는 아빠가 단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딸의 결혼식에도 못 온다는 이 상황에 결혼이 너무 싫어졌어요. 제 생각에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어머니가 주신 게장과 밥을 보는 앞에서 버렸습니다. 저는 결혼 5년차 33살 여자입니다. 연애 때부터 시어머니의 유별난 아들 사랑을 알고 있었지만 결혼하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결혼 후 5년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더 심해졌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매번 식사 시간마다 저를 서럽게 하셨어요. 남은 찬밥은 늘 제 앞으로 밀어두시고 맛있는 반찬은 멀리 두셨죠. 제가 그 반찬에 손이라도 대려 하면 눈치를 주셨고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이면 일부러 음식을 숨기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던 오늘 시어머니가 게장이 선물로 들어왔다며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하셨고 그 자리에 갔다가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게장을 먹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쳐서 떨어뜨리시고 남편이 먹던 게껍질을 주며 그걸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찬밥을 싱크대에 버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쌓였던 모든 말을 쏟아내고 집을 나왔어요. 이번 일로 정말 이혼까지도 생각했습니다. 남편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결심을 했고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런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하실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새벽마다 몰래 나가서 아버님이 하셨던 일이 충격입니다. 저는 34 주부입니다. 결혼 후 남편과 분가해 살다가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신 아버님을 모시자는 남편의 말을 듣고 많이 싸웠어요. 형편이 좋은 아주버님도 계신데 왜 우리가 모셔야 하냐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울면서 이야기하더군요. 어릴 적 아버님이 절벽에서 떨어질 때 자신을 구하다 어깨를 다쳤고 군대 제대 후까지 놀고 먹는 아들 때문에 평생 막노동을 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다고요. 남편의 진심 어린 부탁에 아버님을 결국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생활은 힘들었어요. 아버님은 매번 미안해하시고 집안 청소며 잡일을 도와주시려 하셨죠. 어느 날은 아버님이 밖에서 박스를 주워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죄송해서 엉엉 울었어요. 남편과 함께 아버님을 찾아 나섰고 아버님은 손이 갈라질 정도로 고생하면서 어려운 우리 형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 하셨나봐요. 그날 이후 아버님께 진심으로 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항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빌어봅니다. 아버님 정말 사랑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사랑이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봅니다. 암투병 중 누워서도 발가락으로 하트 만드는 시어머니. 저는 결혼 전에 시댁에 대한 두려움이 컸지만 남편이 우리 엄마는 천사야 라고 했을 때는 믿지 않았죠. 그런데 정말 천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셨지만 저에게는 전혀 대물림하지 않으셨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도 미리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저를 주방에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제 입맛에 맞게 따로 반찬도 만들어주시고요. 우리는 애교도 많고 대화도 잘 통했어요. 제가 사랑해요 하면 나도 사랑해요. 라고 답해주셨죠. 암투병 중에도 제가 면회 갈 때 발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어주시며 힘든 웃음을 보여주신 어머님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암이 발견되어 수술 2번을 받으시고 1년 투병 끝에 돌아가셨어요. 생각해보니 저에게 한 번도 잔소리나 싫은 소리를 하신 적이 없어요. 받기만 하고 해드린 게 없어 후회가 많이 됩니다. 계실 때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릴 걸 그랬어요. 추석이 다가와서 그런지 오늘따라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네요. 돌아가신 시어머님의 사랑이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정관 수술을 했던 남편이 임신 소식을 듣자 나에게 말해준 충격적인 이야기. 저는 30대 중반 전업맘이고 아이 셋을 키우고 있어요. 셋째 낳고 남편과 더 이상 아이는 낳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그래서 자기 가정관 수술을 받겠다고 했답니다. 얼마 뒤 수술을 했다고 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다 셋째 돌이 지나고 남편과 관계를 가졌는데 얼마 전 임신이 된 거예요. 정관 수술한 남편이 오히려 저를 오해하게 될까봐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했더니 정관 수술이 풀렸나 보네. 하면서 웃기만 하더라고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수술 안 받은 거 아니야? 라고 물으니 넷째 낳자고 하면 자기가 반대할까봐 수술했다고 한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키워보자. 하면서 웃으며 말하는데 정말 화가 나서 남편을 작은 방으로 내쫓았어요. 그 후로 일주일째 냉전 중인데 남편이 거짓말로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너무 실망했어요. 자식 욕심이 많은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은 전망 좋은 사업가라 돈 걱정 없고 가정에서 자상한 아빠이자 좋은 남편이지만 이번 일로 예전처럼 남편을 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의 속상한 마음이 이해가 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의사였던 동생의 목숨값을 쓰겠다며 돈 내놓으라는 남편과 시댁. 작년 겨울 내 여동생은 제주도 학회에 갔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던 동생은 저와 친정 식구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동생 앞으로 생각보다 많은 보험금이 나왔고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어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자기야, 그 보험금 우리 좀 받을 수 없을까?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동생의 죽음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돈 이야기를 하다니. 그건 우리 돈이 아니야. 부모님 돈이야. 그러고 며칠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나를 찾아왔어요. 시누이 결혼 준비에 돈이 많이 드니까 보험금 좀 쓰면 되지 않겠니?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과 분노를 느꼈어요. 제 동생 목숨값을 혼수로 쓰라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편마저 돈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잖아. 라고 말할 때 나는 그와 시댁 식구들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난 이유에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남편 애인 만들어준 시댁 식구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했어요. 저는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 제 사업까지 운영하는 결혼 1년차 신혼입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좁고 허름한 빌라에서 사는 게 걸려서 결혼 직전에 시댁 식구들을 30평대 아파트 전세로 옮겨줬고 시누이와 시어머니도 좋아했었죠. 얼마 전부터 낌새가 이상해서 남편에게 줬던 제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시누이가 남편에게 시누이 친구 여자를 소개해주고 시누이의 애인과 함께 2데이 데이트를 즐기고 다녔더라고요. 너무 큰 배신감에 울분을 사기며 시댁 식구들에게 60평대 아파트로 같이 이사가자고 속이고 시댁 전세금, 남편 명의로 넣어준 보험금 등등 모든 재산을 제 앞으로 되돌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가는 당일날 보증금 입금까지 받고 나서 시댁 식구들을 단체 카톡방에 모아놓고 바람피우는 블랙박스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이거 보시고 이제 제 앞에서 꺼지라고 해줬습니다. 지금 몇 시간째 잘못했다며 울며불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교대로 전화 오는 중인데 사람 같지 않는 이 사람들과의 인연을 끝내려고 합니다. 제 결정에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려요. 새로 이사온 세대기 상관요? 저희 아파트는 주부들끼리 종종 모여서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 전 이사온 세댁이 자신의 하소연을 얘기하는데 자신의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남편 전처에게 생활비 하라고 200만 원씩 보내주시는 걸 이제 알게 됐네요. 저는 남편의 아들도 낳아줬는데 저는 안 주시고 왜 그 여자한테만 주시냐고 따졌었죠. 그랬더니 걔는 선천적으로 불임이었지만 지금도 내 딸과 같은 아이다. 너와는 달라. 라고 하시면서 역정을 내시는데 정말 속상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가만 듣다 보니 그 세댁과 시어머니의 상황이 이상해 보여서 제가 한마디 했죠. 근데 그런 속상한 상황들은 보통 상간녀들이 겪는 상황인데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세댁의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말을 얼버무리고 나가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전처와 몇 달 전에 이혼했다던데 세댁의 아이는 2살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 말만 믿고 나를 때린 남편과 시아버지 통장 덕에 이혼한 일본 여성 이야기. 결혼 23년 차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저는 퇴직했고 퇴직 한 달 전 시부모님이 연달아 쓰러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정신은 말짱했지만 거동이 불가능해졌고 시어머니는 치매 증상이었죠. 세상 좋은 시아버지 때문에 두 분을 모시기로 결정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의 치매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짓된 저에 대한 모함으로 부부간의 불화가 더 심해졌고 이런 다툼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본 시어머니가
내가 빨리 죽어야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우리 아들 고생 안 시키는데. 라는 말에 남편은 흥분해서 저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아들 성격을 잘 아는 터라 둘이 갈라서거나 힘들 때 저에게 주려고 제 이름으로 된 22년간 모은 통장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시부모님이 치료받으며 편히 계실 수 있는 좋은 시설에 모셨고, 남편은 용서할 수 없어서 이혼은 하겠지만 친딸처럼 저에게 사랑을 주셨던 시아버지 병문안은 꾸준히 갈 계획입니다. 저의 결정에 공감을 해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결혼 1년도 안 돼서 장모님한테 전화폭탄 받고 정신병 걸릴 뻔한 이야기. 정말 미치겠다. 와이프가 전화를 안 받아서 장모님이 나한테 3시간 동안 20통이나 전화를 했다. 장 보러 가야 하는데 미숙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 자네한테 했지. 이러시는데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서 와이프에게 말했더니 그냥 수신 차단해. 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자기가 전화 안 받으면 전화 많이 한다고 변명하는 와이프. 우리 어머니는 명절이나 생신 때 외엔 거의 전화 안 하는데 말이다. 며칠 전에도 장모님한테 전화가 15통이 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박서방 반찬 가져가라고 전화했는데 왜 이렇게 안 받아? 라는 거였다. 문자로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뭘 하길래 전화 말고 문자로 하라고 해?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장모님 전화를 5,000통은 받은 것 같다. 장인어른과 여행 중에도 둘째 딸에게 수십 통씩 전화를 하시고 하루에 사위들에게 100통을 하시는 것 같다. 첫째는 이혼했고 셋째는 미혼이라 그렇다고. 심지어 첫째 형님도 장모님 전화로 인한 불화가 원인이었다. 얼마 전엔 저녁 먹고 집에 왔는데 부재중 전화 11통. 뭐 두고 왔나 했더니 잘 들어갔냐고 물어보시더라. 우리 집은 길 건너 아파트인데도 말이다. 이사 갈까 고민 중이다. 휴. 장인어른 존경합니다. 장모님의 전화가 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아버지가 저에게 뽀뽀와 스킨십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댁에서는 늘 딸이 귀한 집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바라던 손녀를 얻어 엄청 예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바로 나. 처음 결혼하고 시댁 갔을 때도 문 앞에서 딸 왔냐? 하고 꼭 안아주시고, 어머님, 신랑 다 같이 외출할 때에도 꼭 내 손만 잡고 다니시려 했어요. 어떨 땐 제 무릎을 베고 TV를 보신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뻐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저냥 넘겼지만 이번 일은 당황스러워 말문이 막힐 정도네요.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아기 카시트를 안 치느라 뒷좌석에 미리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버님이 차 안으로 불쑥 얼굴을 내밀더니 뽀뽀 라며 스킨십을 요구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버님 볼에 입만 대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났어요. 손녀도 아니고 성인부터는 친아빠와도 하지 않았던 뽀뽀를 며느리에게 요구하다니 이젠 아버님 얼굴만 봐도 싫을 정도입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말했지만 예뻐서 그러시잖아.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 더 답답해요.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이런 불편한 제 기분을 이해하실 수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댁과 가까운 곳으로 신혼집 차리자더니 매일 아침 저 몰래 찾아갔던 곳을 알게 되어 충격입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홀로 되신 어머니와 사이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신혼집을 어머니 옆으로 이사하자 해서 불편했어요. 죽집을 하고 있던 아내는 평소보다 아침 일찍 나가길래 요새 많이 바쁜가 하고 지나쳤는데 어느 날 연락도 거의 없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몇 달 동안 어깨 결림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새아가가 새벽마다 죽을 싸가지고 와서 밥도 먹여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이것저것 챙겨줘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단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서운한 이유도 말해줬는데 그땐 내가 너에게 실수를 한 것 같구나. 이해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혼자 가게 운영하기도 힘들고 피곤할 텐데 이렇게 속 깊은 아내를 얻은 것이 제 인생 최대의 행운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니와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더 잘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실 수 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로또 1등 된 남편의 돈 씀씀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친정은 해외 유통업을 하시는 아빠의 사업이 잘 돼요.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결혼 전부터 친정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런 남편에게 저희 부모님은 눈치 전혀 안 주고 친아들처럼 남편의 뒷바라지를 성심껏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전날 밤 유달리 잠자리에서 뒤척이더니 저녁에 저에게 놀래지 말고 잘 들어. 사실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돼서 20억 넘게 받게 됐어. 근데 작년에 장인어른이 거래처에 사기당해서 장인 장모님 사시던 집이 넘어갔잖아. 내가 그 집을 되찾아드리고 싶어. 안 그래도 풍족히 사시다가 동업자에게 사기 당하시고 넓고 좁은 아파트로 이사 가신 게 마음 아팠는데 남편의 이런 씀씀이에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않게 들어온 큰 돈이지만 누구나 돈 욕심이 있는 법인데도 이 돈을 기꺼이 저희 엄마 아빠를 위해 쓰겠다는 우리 남편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런 저희 남편이 기특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엄마 임종 직전에 시어머니가 하신 말은 내 나이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남동생이 하나 있었고 우리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랐다.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그때부터 생계를 책임지셨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엄마는 우리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셨다. 대학 졸업 후 나는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2년 뒤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나도 시어머니가 너무 좋았다. 결혼 1년 후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엄마의 건강도 걱정됐지만 당장 수술비와 입원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먼저였다. 남편에게 얘기하자 걱정 말라며 돈을 융통해 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친정에 갔을 때 엄마는 입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다. 이유는 병원비 때문이라는 걸 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지영아, 왜 울어? 내일 시간 되니? 나랑 어디 좀 같이 갈래? 시어머니는 나를 한의원으로 데려가셨고 간병을 할 나를 위해 미리 몸에 좋은 약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간편한 옷들과 음식을 사주셨고 어머니는 나에게 봉투를 건네셨다. 내 엄마 병원비에 보태라. 내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어디 있겠니? 그리고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남편이 병원비를 구해오면 그 돈도 보탰어. 알겠지? 나는 끝내 어머니의 손길을 뿌리칠 수 없었고 그 돈으로 엄마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엄마는 그 후 치료를 받으셨지만 결국 다음해 봄에 돌아가셨다.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시어머니에게도 전화를 드렸다.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먼저 병원에 오셨다. 엄마는 의식이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엄마 손을 꼭 쥐며 말씀하셨다. 사부인, 지영이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 딸이에요. 그 순간 의식이 없던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는 듣고 계셨던 거다. 그렇게 엄마는 우리의 손을 잡고 편히 눈을 감으셨다. 시어머니는 3일 내내 엄마의 빈소를 함께 지켜주셨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내 동생까지 따뜻하게 챙겨주셨다. 시간이 지나 동생이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내 동생의 혼주 자리에 앉아주시겠다고 하셨다. 동생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결혼식 날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그리고 오늘 시어머니의 49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10년 전 시어머니와 했던 비밀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시어머니가 엄마의 병원비를 도와주셨다는 그 비밀을 말이다. 남편과 나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시어머니의 사랑을 그리며 펑펑 울었다. 난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내 아이들과 며느리들에게 그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 언제나 나를 딸처럼 사랑해주셨던 우리 시어머니 그립고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며 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망간 여친 엄마의 목숨과 바꾼 친구의 생명. 20대 젊은 내 친구는 지금은 도망가버린 여친의 엄마에게 해주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버렸다. 대학 시절 나에게는 그저 조용한 친구가 하나 있었다. 커다란 꿈도 아닌 그저 평범한 공무원이 되고 싶어 했고 그렇게 별일 없이 대학 생활을 보내던 친구였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간 이식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그 친구에게는 사귀던 여친이 있었는데 여친의 어머니가 간경화로 간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가족 중에 적임자가 없었다는 것. 여친은 매일같이 친구들인 우리에게 찾아와 설득했다. 제발 너희들이 설득 좀 해줘. 어차피 나중에 장모님이 될 거잖아. 이식이 잘 되면 내가 그 애한테 평생 잘할 거야. 솔직히 그때 우리는 너무 어렸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딱히 뭐라 할 말도 없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내 친구는 마침내 수술을 결심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간 일부를 여친 어머니에게 이식했다.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여친의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했고 그 친구는 어떤 이유에선지 군대도 면제받았다. 그렇게 다 잘 된 줄 알았지.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군 제대 후 복학했을 때 분명 친구는 3학년이어야 했지만 학교에 없었다. 이상해서 물어보니 그 친구가 갑자기 휴학을 하고 다시 복학했다가 반 학기만 다니고 또 휴학했다는 거다. 여자 동기들이 말하길 예전에 뽀얗던 얼굴이 거무죽죽해졌다고 했다. 우리는 결국 친구 집에 찾아갔다. 간 질환으로 고통받는 얼굴, 그 친구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 수술 이후로 몸이 급속도로 나빠졌어. 간 수치는 계속 안 좋고 합병증도 생겼지. 여친도 처음엔 잘해주다가 내가 너무 아프니까 결국 떠났어. 내 친구는 그렇게 점점 무너져갔다. 여친은 그의 곁을 떠났고 그는 서서히 몸을 잃어갔다. 그의 누님이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우리를 모두 불러주었다. 그날 가장 친했던 친구가 목이 잠긴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도대체 너는 뭐 얻은 게 있냐? 왜 없겠냐? 그래도 군대는 면제받았잖아. 그가 그렇게 웃으며 말했지만 우리는 모두 슬펐다. 고결한 희생의 끝이 그렇게 비참할 수도 있구나 싶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10년이 다 되어간다. 누군가에게 내 몸의 일부를 준다는 건 정말 숭고한 일이다. 하지만 사람은 참 비겁하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결국 남은 사람은 그저 남일 뿐이다. 그와 여자친구의 관계처럼 영원한 건 없으니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친정 제사를 시댁에서 같이 지내자고 하는 시어머니. 결혼 9년 차. 저는 외동이고 결혼 후 맞벌이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15살 때는 엄마가, 그리고 20살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그 이후로는 제가 저희 부모님의 제사를 모셨어요. 신랑은 이남 일녀 중 둘째인데 위로는 장남인 형님, 아래는 누이가 있어요. 시부모님은 명절 아침에 제가 우리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시댁으로 오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전날부터 어머님과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해왔죠. 아주버님네는 명절 전날 저녁에 와서 자고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는 바로 처가로 가더라고요. 저만 시댁에 남아 끝까지 일을 다 하고 설거지까지 하고 나면 겨우 명절이 끝난 느낌이 들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형님이 왜 동서는 명절날 자기 집에서 부모님 차례를 지내고 시댁 제사는 왜 나만 차례 준비를 하게 해? 라고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명절 아침에만 집에서 차례 지내고 바로 시댁으로 돌아와서 같이 상을 차리는데도 말이죠. 게다가 형님은 시댁 차례 지내고 바로 친정에 갈 수 있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모두 안 계셔서 찾아갈 친정이 없으니 명절 내내 시댁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도 형님은 저에게 양심이 없다며 시댁 차례가 먼저라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억울했어요. 어제 점심에 형님에게 전화가 와서 또 한 번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형님, 명절 음식 준비는 다 제가 하는데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 하시는 거 옆에서 조금 거둔다고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너무 속상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비상계단에 나가 혼자 울고 있는데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신우가 꼬치꼬치 물어보더니 그날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게 됐어요. 신우가 어머님께 이 일을 말씀드렸고 퇴근 후에 어머님께서 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저녁을 먹던 중 아주버님네가 왔어요. 어머님께서 저와 형님을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명절 전날 와서 일해라. 내가 나이 들어 작은애랑 둘이서 하긴 힘들다. 그리고 작은애는 부모님 지방 다 챙겨와서 여기서 같이 제사 지내자. 형님은 크게 반발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단호하셨죠. 이제 친정 가지 마라. 형님은 발끈하며 싸우셨고 결국 이제 명절 때 시댁에 발걸음 안 하겠어요. 고 말하셨어요. 그때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더군요. 마음대로 해라. 대신 우리 죽기 전에 유산은 작은애랑 신우에게 다 줄 테니 한 푼도 받을 생각 말거라. 그 말을 듣고 형님은 억울하다며 울면서 떠났습니다. 결혼 후부터 시어머님은 저를 너무 아껴주셨어요.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나를 어머님은 당신의 모습과 닮았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챙기고 친정 부모님과 시댁 차례를 함께 지내게 배려해 주신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을 다 아는 형님이 저러니 너무나 서운하고 서럽습니다. 시어머님 말씀대로 시댁에서 친정 부모님 차례를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제 마음속엔 혼란만 가득합니다. 저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힘이 되어주시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학교 영양사처럼 매일 식탁 사진을 올리라는 시어머니. 외동딸인 저를 부모님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셨고 저는 그 마음에 보답하며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어요. 연애 경험이 거의 없던 저는 대학에서 만난 2살 연상의 선배와 사귀게 되었고 3년 연애 후 결혼했어요. 상견례 때 시아버지는 얘가 공부만 하느라 모은 돈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말씀도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시댁 형편을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외동딸 시집 보낸다며 집과 혼수, 예단까지 최고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집을 빼고도 혼수는 제가 혼자 마련했고 웨딩 비용, 신혼여행 등등 나머지 결혼 비용은 남편과 제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어요. 결혼 후 시댁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명절 때는 번갈아 친정과 시댁을 방문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 후 그게 어렵다며 큰돈을 못 보태주셔서 마음 아파하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이번만은 양보해달라고 하더군요. 첫 명절부터 친정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시가와 시외가까지 함께 다니며 사흘 내내 음식하느라 너무 힘들었고 서운한 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으니 오히려 남편은 첫 명절에 친정 가는 유부녀가 어딨냐? 라며 다그쳤어요. 저와 부모님이 반반 부담해서 결혼 준비를 했고 집도 친정에서 해준 건데 남편과 시댁은 저를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더욱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걸어 밥상 차림부터 장 볼거리까지 세세하게 지시하며 매일 식탁 메뉴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라고 하셨어요. 제가 급식 만드는 학교 영양사도 아닌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내가 너한테 아들 입맛을 맞추는 법을 알려주려는 거지. 이게 그렇게 귀찮고 싫으냐? 라고 하셨지만 간혹 입맛 없을 땐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외식도 하고 싶은데 매일 우리 식탁을 찍어 올리라고 하시니 제가 식당에 취직한 건지 결혼을 한 것인지 분간이 안 되더군요. 게다가 신우이 생일에도 꼬박 이틀간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를 서운해하는 저에게 남편은 제가 외동이라 가족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질책했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는 신우이의 쌍둥이 아이들까지 돌보느라 제 생활이 사라져갔고 가족이란 이유로 저를 구속하는 시댁 분위기에 결국 지쳐버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친정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남편은 협의 이유는 해줄 수 없다고 해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고 지나온 결혼 생활을 떠올리며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이 답답하고 괴롭지만 이제라도 이 상황을 정리하고 제 자존감을 되찾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행복을 되찾아 밝게 웃으며 살고 싶어요. 이런 결혼 생활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공감해 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이만 낳으면 집 사주겠다던 시부모님이 정작 아이가 생기자 2년여의 짧지 않은 연애 후에 시부모님이 집을 해주겠다는 말씀에 어느 정도 결혼 결심을 굳혔고 이듬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아이가 생기면 집을 마련해주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래서 처음엔 남편과 함께 15평 남짓 작은 투룸에서 신혼을 시작했지만
3년 동안 시부모님은 집은 내가 사줄게라는 말을 마치 인사처럼 꺼내시며 애 소식은 없냐고 물으셨죠. 그 사이 나는 명절이면 시댁 명절 음식과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각종 제사와 얼굴도 모르는 시댁 친척의 경조사까지 시부모님의 호출에 매번 불려다녔어요. 처음엔 남편과도 갈등이 많았어요. 아이만 낳으면 번듯한 집 한 채 사주신대잖아. 집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었죠.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말끝마다 집 사줄 테니 집 사주면, 이런 반복적인 언사가 싫어서 집을 안 받겠다고도 남편에게 말했었지만 결국 시댁에 가더라도 남편이 이런저런 집안일을 도와준다는 조건으로 타협을 보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명절 때마다 음식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나는 남편이 내 입장을 이해해주는 듯해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어요. 결혼 후 4년 차에 아이가 들어섰고 이 소식을 시부모님께 전하면서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집 문제를 여쭤봤는데 시부모님은 너희들이 맞벌이로 돈 많이 모았을 텐데 집 사는데 1,000만 원 정도는 도와줄게. 상황 봐서 더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라며 당초의 약속을 싹 바꾸셨어요. 너무도 어이없고 황당했어요. 처음부터 당신들께서 집을 싸줄 테니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면서 온갖 집안일을 당당히 요구하시더니 고작 1,000만 원이라니요. 그것도 선심 쓰듯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바꾸는 게 너무 황당했습니다. 남편도 당황해 화를 냈지만 결국 시부모님 뜻에 따르기로 하며 나를 설득하려 해요. 그제야 나는 시댁의 요구들이 쌓여왔던 감정의 응어리를 터뜨리게 되었고 이게 사기 결혼 아니야? 시댁에서 집을 해주기로 했으니 참고 산 거라고. 남편은 자식이 부모 재정 상태를 얻지 않으냐며 자신도 억울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집이 한두 푼도 아니고 수억씩 하는 집을 부모님이 사줄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다니요. 시댁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애초부터 도움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왜 내가 계속 희생해야 하는지 의문이었어요. 집을 못 받게 되는 억울함보다는 그동안 저를 기만하고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 분했습니다. 결국 나는 시부모님과의 연락을 끊겠다고 선언했고 남편은 그래도 부모인데라며 대화의 여지를 남기고 싶어 했지만 나는 여기에 더 이상 응하지 않기로 했어요. 명절 내내 시댁에 가서 온갖 준비와 집안일을 맡아야 하고 시댁 친척 행사 때마다 끌려다니는 건 더 이상 내겐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고마운 마음조차 없는 시댁의 기대를 이제는 더 이상 채우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의 이런 행동에 같이 화가 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야! 라며 저를 부르는 시어머니에게 참교육해드렸습니다. 결혼한 지 3달 만에 시댁에서 겪게 되었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새댁입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하셨던 저희 시어머니는 50대 중반의 나이에 저를 며느리로 맞으셨습니다. 딱히 시댁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지만 시어머니와는 별다른 교류는 없이 첫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를 부르는 호칭에 자꾸 야라고 하시는 겁니다. 보통 어느 시댁이든 오랫동안 본며느리라도 야라고 부르는 시어머니는 없지 않나요? 처음엔 급하게 부르셔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앉아서 쉴 때도 자꾸 너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 주변만 봐도 이름을 부르거나 며느라, 큰아가 또는 아주 편해지면 얘야 정도의 호칭으로 부르지 않나요? 그래서 부엌에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기분 나쁘시지 않게 조심히 부탁드렸어요. 어머니, 저 부르실 때 야, 너 하지 마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내가 널 친가족이라 생각해서 편하게 부르는 건데 그게 기분 나쁠 게 뭐 있니? 하시는 겁니다. 그 뒤로도 계속 야, 저것 좀 가져와라. 야, 너 이거 좀 치울래? 명절을 하는 것도 힘든데 하인 대하듯 부르시니 솔직히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갑자기 치료 중에 으뜸은 거울 치료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어머니께 똑같은 상황을 보여드리면 느끼실 것 같았죠. 드디어 사건은 터졌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2살 터울의 손아래 시누이와 시동생을 보면서 야, 니네 TV 그만 보고 걸레질이라도 좀 할래? 이 말 한마디에 시댁 식구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2살 터울의 시동생들도 눈이 휘둥그레지고 시어머니가 급하게 뛰어오시더니 너 방금 뭐라고 한 거니? 시동생들에게 야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차분히 말씀드렸어요. 저도 어머니 말씀대로 시동생들을 친가족처럼 생각하다 보니 앞으로도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화가 나셨는지 1달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시더니 남편의 중재와 저의 애교로 다행히 완전히 풀어지셨고 지금은 시어머니께서 야, 너 라고 하지 않고 제 이름 잘 불러주십니다. 물론 그때 억울하게 반말 듣게 된 시동생들과도 오해 풀고 잘 지내고 있어요. 되바라진 거울 치료였지만 효과는 확실하더라고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저희 시어머님이 이해심이 넓어서 좋게 끝났지만 함부로 따라하시다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저를 종처럼 부리며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친정에서는 무남동녀로 귀하게 자랐지만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 소식에 부모님께 큰 실망을 드렸어요. 그래서 친정의 지원 없이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시누이는 저를 보면서 여동생이 생긴 것 같다며 살갑게 대해주었고 시어머니는 아이고 어린 것이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줬네. 하시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저는 이 모습에 감명받아 시댁살이에 대한 행복한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이었어요. 신혼여행 후 다음 날 아침에 7시도 안 되어 방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더니 너 아직까지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라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잠깐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후부터 저는 쭉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저녁까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어요. 게다가 임신으로 입덧도 심했는데 저는 매일 구토를 참으며 20분 거리의 시어머니 가게에 식사를 준비해서 가져다 드렸어요. 임신한 몸으로 집에서 뒹굴거리기만 하면 살만 찌게 되니 이렇게라도 운동을 해야 한다나요? 그 고된 생활 끝에 아이를 낳았고 제 몸조리는 본인이 직접 한다면서 조리원도 친정에도 못 가게 하더니 결국 몸조리는커녕 미역국 한 번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서나 보던 악덕 시어머니 이야기를 보긴 했지만 그건 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그 입장이 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시댁살이의 종지부를 찍게 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 시누이의 예비신랑이 놀러왔는데 제가 다과를 준비하는 사이에 갓난아이를 하늘로 들어올리며 놀아주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갓난아이를 번쩍 들어 놓치면 어떡해요? 라고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어디 버르장머리 없게 집안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 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냐? 라며 갑자기 제 어깨를 세게 때리셨어요. 그 순간 더는 여기서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추운 날씨인데도 얇은 겉옷 하나 걸치고 아이를 안고 친정으로 울면서 뛰쳐나왔어요. 친정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모든 걸 털어놓았고 노발대발하신 아빠가 남편을 불러서 당장 분가시키지 않으면 이혼시키겠다는 으름장에 결국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댁과 연락은 거의 끊었죠. 그런데 일주일 전 남편이 시어머니가 위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몹시 괴로워했어요. 며칠 후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와 울면서 불쌍한 우리 엄마 어떡하냐며 내가 힘들었던 것은 알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살자며 저에게 한번 생각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남편의 괴로워하는 모습 때문에 생각해보자라고 일단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시누이에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다시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다며. 이번에는 엄마 잘 모셔. 아니, 이번에는 잘 모셔라니. 역시 시댁 식구들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오래 살겠다고 손녀에게 저지른 시어머니의 패륜짓. 이건 정말 패륜을 뛰어넘는 악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결혼 10년차 주부입니다. 시댁과 가까이 있어서 가끔 애를 맡길 곳이 없을 땐 시어머니가 와서 봐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과 딸에게도 할머니의 정은커녕 손자, 손녀인데도 서먹하게 대하십니다. 특히 제 딸인 손녀에게는 서먹함 수준이 아닌 너무 미워하시는 게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님이 삼배옷으로 딸아이의 옷을 해오신 거예요. 그 흔한 인형 하나, 양말 하나 안 사주시던 분이 직접 삼배옷을 해오니 엄청 감동 먹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가 표현을 안 해서 그러지 손녀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근데 그날 이후로 딸아이가 자꾸 악몽을 꾸고 잔병치레가 심해지고 심지어 저까지 악몽을 꾸는 날이 잦아졌어요. 평소 밉상으로 여기던 손녀에게 선물을 주신 게 느낌이 쎄해서 친정엄마에게 이런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그거 혹시 사돈 수의로 만든 옷 아니냐? 라고 물으시길래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제가 반문하니 예전 노인들 중 자기 수의로 옷을 지어서 자기보다 젊거나 어린 사람에게 입히면 그 옷을 입은 아이는 수명이 줄어들고 자기 수명은 늘어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이 말에 심장이 떨리고 머리가 띵하면서 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니야, 설마, 아니겠지. 아무리 그래도 자기 핏줄이고 6살밖에 안 된 자기 손녀인데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번에 딸아이한테 만들어주신 옷이 혹시 어머니 미리 지어놓으신 수의로 만드신 거예요? 라고 물으니 수의로 만들었다고 누가 말해줬니? 네 시누이가 말하든? 하면서 다른 말을 안 하시더군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냥 얼버무리고 끊어버렸어요. 아무리 손녀가 밉다 해도 어떻게 자기 수의로 손녀를 입힐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손녀 수명을 뺏어서 자기 오래 살 욕심을 채우느냐고요? 일반적인 할머니들이 자기 손녀 대하듯 이뻐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만에 하나라도 몰라서 그랬다고 믿어보려 노력했겠지만 평소 손녀에게 양말 한 짝 안 사입히던 양반이 삼배로 옷을 해온 것 자체부터
믿고 싶지 않은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사실을 시누이도 알고 있었다는 건데 정말 소름 돋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딸바보인 우리 남편에게 이 말을 하기조차 겁이 납니다.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모자 사이에 무슨 큰일이 날 것만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를 문 앞에서 쫓아낸 딸에게 감동받은 이유. 사랑하는 우리 딸이 아빠와 이혼하든지 하고 연을 끊으라고 하네요. 남편은 이남중 차남으로 살면서 첫째인 아주버님과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고 살아왔어요. 시부모님 모두 우리 장남 하면서 아주버님만 추켜 세우고 아주버님보다 공부도 훨씬 잘했는데도 아주버님만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보냈죠. 남편은 생활비 든다며 지방 국립대로 보내고요. 참고서 같은 수험교재 살 때마다 돈 많이 들어간다고 타박을 했더랍니다. 그러더니 결혼 후에는 손자 손녀들까지 차별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네나 저희나 형편은 그리 어렵지는 않았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유산을 첫째인 아주버님에게 몰아주셨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불과 3년 만에 수억 원의 유산을 주식 투자와 주변 사람의 사기로 다 날려먹었죠. 심지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줄여서 가야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너네 집에 남는 방 있지? 내가 들어가서 살 테니 방을 싹 정리해 놓거라. 갑작스런 통보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첫째에게 버림받자 이제 와서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시다니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약해졌는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어디 갈 데도 없고 혼자 남은 것도 안쓰럽잖아. 엄마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어?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시는 게 서로 좋지 않겠어? 저는 황당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우리는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재산도 한 푼 못 받았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그걸 어떻게 말이라고 해? 그때부터 남편과 저는 매일같이 싸웠어요. 그러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딸 아이가 저한테 불쑥 다가와 묻더군요. 엄마, 할머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할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겠다고 하니 갑자기 너무 화가 나요. 며칠 후 드디어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날이 됐어요. 시어머님이 문 앞에 서 계신 걸 본 딸아이는 환한 표정으로 문을 막아서며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우리한테 뭘 해주셨다고 갑자기 같이 살겠다고 하세요? 어머니는 그 말에 당황한 듯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죠. 딸아이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 할머니랑 같이 살기 싫어요. 할머니랑 잘해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빠가 원하시면 아빠랑 둘이 같이 사세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서 계시다가 결국 그 길로 아주버님 댁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도 딸아이는 제게 틈날 때마다 얘기하곤 해요. 엄마, 왜 그런 대접받으며 참고 살아요? 아빠가 계속 할머니 편만 들으면 그냥 이혼하세요. 엄마가 더 이상 그렇게 당하고 사는 모습 보기 싫어요. 저는 가끔 딸아이의 말을 떠올리며 고민에 빠져요. 정말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까 싶거든요. 아직도 남편은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느냐며 저에게 타박만 하고 심지어 딸아이에게는 그날 이후로 인사도 안 받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엄마 편 들어주는 딸이 고맙기도 하지만 딸 바보였던 남편이 도대체 화가 풀릴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냥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참고 살아야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길거리에 나앉은 우리 부부 앞에 나타난 구두쇠 시아버지의 충격 행동. 저희 시아버님은 지독한 구두쇠입니다. 반면에 남편은 성실하기는 하지만 딱히 능력이나 기술은 없고 근근히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잡다한 사무지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시댁은 돈도 꽤 모으셨지만 정말 지독한 구두쇠세요. 심지어 결혼식 때에도 시댁 쪽 하객의 축의금은 몽땅 계산해서 가져가셨죠. 당신께서 다 갚으실 돈이라나요? 덕분에 결혼식장 밥값 채워내느라 고생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딱 1,000만 원 지원해 주셔서 이런저런 결혼 비용에 보탰고 남편이 결혼 전 부모님 댁에서 얹혀 살며 모은 3,000만 원으로 변두리 상가주택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계약이 전대차 계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임대차 보호법에도 적용되지 않는 사기 계약이었던 거죠. 저희 친정도 시골에서 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고 도움받을 형제자매도 없었죠. 시댁에서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멍청하게 속고 사냐며 욕만 먹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주택인도 명령 집행일이 다가왔고 새벽부터 내린 보슬비 탓에 저희 집 가재도구는 길바닥에 축축히 젖어버렸어요. 보슬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양뺨에 물범벅이 되었습니다. 집행하시던 공무원분이 저희가 딱해 보였는지 따뜻한 음료를 가져다 주시니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때 문득 멀리서 고급 승용차와 트럭 한 대가 오는 것을 보았죠. 바로 구두쇠 시아버지였어요. 트럭에 끼어 앉아서 시아버지가 저희를 데리고 온 곳은 우리도 몰랐던 아버님의 농장이었고 옆에 사택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놈이 사회에서 좀 부딪혀서 경험 좀 해보라고 놔뒀더니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땅과 집을 빌려줄 테니 2년 후에 쫓겨날지 말지는 네 놈 하기에 달렸다. 이 말과 함께 가버리셨죠. 남편과 함께 안도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이제서야 가장으로서 정신을 차렸는지 매일 늦은 밤까지 고급 과일 품종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인터넷과 SNS까지 배워서 본인의 얼굴로 광고를 하며 판로를 넓혔습니다. 하루 출고되는 과일 박스 택배 송장은 1000장을 쉽게 넘었어요. 이 모습에 시아버지는 그래도 이 녀석이 아주 바보천치는 아니었네. 하면서 웃으셨고 저희에게 꽤나 큰 목돈을 투자하셨어요. 이제 5년차 접어들면서 연매출 100억을 바라보고 있어요. 결혼 직후엔 시아버지 원망도 많이 했었지만 전혀 내색 안 하고 그분들께 최선을 다한 모습 때문에 저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와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시아버님을 평생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렵니다. 30년 만에 찾은 친자식이 친엄마 대신 아빠의 내연녀를 택한 이유가 30년 전 제 인생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땐 겨우 돌 지난 아이가 막내였고 큰애가 7살이었죠. 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예전에 남편과 만나 결혼했고 슬하에 자식을 넷이나 두었죠. 남편은 조그만 상사를 운영했고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내 아이 키우기엔 어려움이 없었어요. 어느 날 남편은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맡고 있던 여자를 저희 집에 데려왔어요. 남편 가게를 드나들며 몇 번 봤던 아가씨라 낯이 익은 상태였는데 오늘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사뭇 느낌이 달랐어요. 미숙 씨가 우리 집에 웬일로 온 거야? 이제 미숙 씨 우리 집에서 같이 살 거야. 그리하로. 사모님, 죄송해요. 저는 처음에 사장님이 유부남인 줄도 모르고 사장님과 사랑을 나누게 됐어요. 이제는 이 몸으로 어디 갈 곳도 없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됐어요.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남편은 이렇게 당당히 첩을 집안에 들였습니다. 남편은 격리 아가씨와 신방을 차리고 저는 그 이후로 아이들과 자게 되었죠. 당연하겠지만 미숙이란 여자와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눈에 가시였었죠. 어느 날 사소한 다툼으로 미숙 씨를 혼내는 저에게 남편은 손찌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나와서 서울로 상경했고 공장에서 만난 남자와 재혼을 했지만 결혼 실패 후 지금은 자식 하나 없이 혼자의 몸이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음 남편과 아이에게는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지요. 우연히 그리운 사람을 찾아주는 방송 프로를 보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출연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다행히 우리 아이들을 찾았고 그중 장남이 스튜디오에 나왔어요. 하지만 가림막 속의 아들의 실루엣만 보여진 채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오래전 어머니가 저희들을 두고 떠났지만 지금 엄마는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 오랜 기간 연락 한 번 없으시다가 이제야 찾아오신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왠지 지금 엄마가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30년 전 떠나신 그때처럼 이제 저희를 잊어주세요. 이 말을 남기고 스튜디오 가림막에서 나오지도 않은 채 돌아가 버렸어요. 방송 후 PD에게 아이들의 자세한 소식을 들으니 장남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아이들의 새엄마가 된 미숙 씨는 제가 없는 빈자리를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채웠더군요. 남편과 둘 사이에 더 이상 아이를 갖지도 않고 오직 제 아이 넷을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으로 키워냈다고 하더라고요. 내 뱃속으로 나왔지만 가슴으로 제 아이를 거두어준 아이들의 새엄마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저와는 나쁜 인연으로 처음 맺어졌던 미숙 씨였지만 우리 아이들과는 소중한 인연으로 다시 만들어준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시누이들에게 버림받은 시어머니를 남편이 어릴 때부터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모시고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인자하셨고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잘 따랐죠. 남편 말고도 시누이 둘이 더 있었지만 오히려 시어머니는 저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셨어요.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은 현장 감독을 나갔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금쪽 같은 아들을 잃으신 어머님은 그 뒤로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3년 가까이 시어머니는 쇠약한 몸으로 근근히 버티시다가 이젠 거동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려오시던 가게까지 닫으시게 됐어요. 시누이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모셔가겠다고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때문에 당장 저희 집 생계가 어려워진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 병원비 한 푼 보태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간 어머님을 돌보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은행 잔고는 줄어들고 있었고 아직 학생인 애들을 키우려면 제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어머니 곁에 더 매달려 있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어머님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까지 몸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시누이들이 모두 외면한 상황에 남편마저 이 세상에 없으니 저는 정말 죽고 싶은 생각만 들더군요. 어떻게든 친엄마처럼 같이 지내며 살았던 시어머니를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만 하는 것 보니 면목이 없다. 이제 내가 요양병원으로 들어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이 돈은 아프기 전까지 가게를 하면서 모아놓은 돈인데 절반은 내 병원비로 쓰고 절반은 내가 결혼 전까지 했었던 미용실이라도 다시 열어보려무나.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땐 저는 울면서 안 된다고 단호히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본인의 병세를 잘 아시기에 집에서 간병을 쓰기엔 돈도 돈이지만 치료와 병행하면서 계시기엔 우리 집은 적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남겨진 재산이라고는 집 하나뿐이 없었는데 어머님이 건네주신 돈이면 생계를 위해 창업할 돈과 수년 정도의 어머님 요양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게 되어 걱정을 덜게 되었어요. 염치 없었지만 어머님의 뜻에 따르기로 하였고 저는 그 뒤로도 요양병원에 매주 어머니를 찾아뵙고 여전히 친엄마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과 며느리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산후조리비 500만 원을 그대로 옆집에 줘버린 딸. 제 딸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새 산후조리원 괜찮은 곳은 5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딸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조리원은 예약했는데 그 돈 때문에 남편이랑 다투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조리원 비용으로 목돈을 쓰게 되면 고정 생활비에 부담이 간다며 시어머니를 모셔와서 조리하자고 하고 딸은 불편하게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조리를 받냐면서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제가 조리를 해준다면 좋겠지만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아이를 들어올리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얼굴도 볼 겸 제가 밭에서 정성껏 키운 채소들을 깨끗이 씻고 포장해서 바구니에 담아 딸에게 전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사위가 장사하는 인근 식당에 들러 얼굴이라도 보러 들어가려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사위가 통화 중이더군요. 제가 온 것은 눈치를 못 챈 것 같았어요. 장모님이 왔다 가셨어? 근데 장모님이 야채만 잔뜩 들고 왔다고? 자기 야채도 잘 먹지도 않는데 왜 자꾸 버리기 귀찮게 들고 오신대? 저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많이 났어요. 허리 아픈 와중에도 텃밭에 가서 정성껏 길러서 담아갔던 건데 오늘 제가 줬던 야채 바구니를 그대로 앞집에 줬다는 말이 들렸어요. 제 생일 때도 용돈 10,000원 한 장 준 적 없는 무심한 딸이지만 그래도 핏줄인지라 어려운 상황을 알았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그래서 야채 바구니 밑에 500만 원을 넣어서 주고 온 건데 그걸 그대로 다른 사람을 줬다니 저는 사위에게 인사도 안 하고 바로 딸 집으로 쫓아 올라갔어요. 너 내가 준 야채 바구니 어디 있니? 누구를 준 거야? 딸은 앞집 아주머니에게 바구니채 줬다고 해서 딸과 함께 앞집을 찾아가 배를 눌렀어요. 다행히 보자기에 싼 바구니를 풀러보지는 않았더라고요. 앞집 아주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봉투만 빼서 딸 집으로 돌아왔죠. 바구니에서 꺼낸 봉투를 딸에게 보여주며 한마디 했죠. 조리원비 때문에 힘들다더니 남에게 500만 원도 선뜻 주는 거 보면 네가 돈이 많나 보구나. 내가 착각했어. 딸은 당황하며 아니 그런 게 있다면 진작 말해야지. 내가 번번이 버리고 남 주었던 야채도 이 봉투에 500만 원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거란다. 다시는 너에게 이런 거 줄 일 없을 거다. 저는 그 길로 돈 봉투를 다시 들고 집으로 와버렸고 딸에게 걸려오는 전화도 계속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허리 아픈 엄마가 정성껏 키우고 씻어서 가져온 음식들을 홀대하는 거 보니 제가 딸을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제 행동이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벽 3시에 경비실 창문을 두드리며 여자가 하는 말이 저는 초등학교에서 30여 년간 교편을 잡다가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집에서의 무기력한 삶이 싫어서 아파트 경비원에 취직하였고 평소 아이들을 좋아해서 입주민들과도 꽤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경비실 간이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20대의 여자가 창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사 왔던 젊은 부부네 같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어이없게도 왜 근무 시간에 잠을 자냐고 묻네요. 지금은 경비원들 야간 휴게 시간이에요. 법적으로도 잠을 자든 TV를 보든 상관이 없는 시간입니다. 아니 관리비로 경비비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경비실에서 잠을 자도 된다는 거를 저에게 믿으란 말이에요? 다 늙은 사람들을 왜 주민들 돈으로 월급 줘가면서 잠이나 자게 만드는지 어이가 없네. 저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여자라 생각해서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자는 말을 끝없이 이어가더라고요. 내가 저번에도 봤는데 그때도 잠자고 있더만. 오늘 제대로 걸렸어. 당장 경비일 그만두세요.
그때 소란스러운 상황에 경비실을 지나가다가 발길을 멈춘 한 주민이 저희들 언쟁을 듣고 있다가 다가왔습니다. 어이, 아줌마,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지. 휴게 시간은 이분들 급여 줄이려고 강제로 쉬게 하는 시간이야. 경비분들 휴게 시간까지 근무시키려고 하려면 휴게 시간 수당은 아줌마가 혼자 다 낼 거야. 젊은 여자는 당황한 듯이 혼자 중얼중얼 하더니 자리를 떠버리더군요. 생각해보니 이 젊은 여자는 이사 온 날부터 지나가는 경비원들 불러 세워서 자기 집에서 나온 이삿짐 쓰레기를 버리고 오라고 시켰던 그 여자였어요. 그때도 지나가는 다른 주민에게 혼나더니 그 버릇 못 고치고 오늘 또 와서 갑질을 하고 가는군요. 저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자기 일처럼 나서서 경비원들이 당하는 상황에서 힘이 되어 주시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도우며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배고프다고 밥 달라길래 줬더니 저를 종으로 알고 있네요. 저는 시장통에서 조그마한 분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시장이다 보니 학생 손님은 별로 없고 주로 시장에 물건 사거나 팔러 오는 노인 손님들이 더 많아요. 노인 손님들 중에는 매너 좋은 손님들도 많지만 희한한 손님들도 자주 만난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인데 60대로 보이는 허름한 복장의 노인이 쭈뼛쭈뼛 들어올까 말까 고민 중이더군요. 한눈에도 돈이 없어 못 들어오는 눈치였어요. 마음 약한 저는 그 사람에게 김밥이라도 한 줄 드릴까요? 라고 먼저 말을 건네었고 그 노인은 어렵게 입을 열며 말하길. 내가 오늘 돈이 없어서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는데 김밥 한 줄 그냥 줄 수 있겠소? 아무래도 음식 파는 곳이라 그 노인의 행색도 초라해 보이고 발을 들여놓기가 찝찝할 정도로 불결해 보였지만 배고픈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기가 마음에 걸려서 이리 들어오셔서 앉으세요. 잠깐 기다리시면 금방 음식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김밥 2줄과 라면을 끓여주었어요. 배가 많이 고팠는지 허겁지겁 금세 먹어치우더군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그 노인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3, 4일쯤 지났나 그 노인이 또 오는 겁니다. 똑같이 김밥과 라면을 건네주고 노인은 또 감사하다며 돈을 안 내고 그냥 갔죠. 이번에는 바로 다음날 오더니 이제는 선뜻 김밥 2줄을 달라고 합디다. 물론 나가면서 잘 먹었수다 한마디 하고 돈은 주지도 않더라고요. 그 다음날에는 아예 김밥 2줄은 여기 주고 5줄은 내가 다 먹걸랑 가져갈 수 있게 준비해 주쇼. 이젠 아예 고맙다는 소리도 하지 않고 당당하게 포장까지 하고 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과정이 너무 당연하게 매일 반복되고 있어요. 벌써 2년째 매일 와서 김밥을 먹고 포장까지 해갑니다. 어떨 땐 불쌍하다가도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마치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고 바빠서 포장이 늦어지면 짜증도 내더라고요. 사람들은 저보고 왜 저런 사람한테 음식을 공짜로 몇 년째 주냐며 타박하기도 하고 답답해합니다. 선의로 줬던 행동 때문에 이렇게 코가 꿰일 줄은 몰랐어요. 너무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니 어느 순간 끊지도 못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봐도 제 스스로가 너무 답답하고 한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방송 프로에서 소개된 실제 사연을 각색한 실화입니다. CCTV에 드러난 노인의 충격 행위. 저희 시골집에는 강아지 때부터 키운 개가 한 마리 있어요. 덩치는 크지만 워낙 이 사람 저 사람도 잘 따르고 사람을 물거나 짖지도 않습니다. 옆집엔 성질이 고약한 80이 다 된 노부부가 사는데 저희 시골집 개를 너무 싫어해요. 옆집 어르신을 보고도 당연히 짖거나 위협을 한 적도 없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모든 동물을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시골집 마당에 풀어놓고 키웠는데 가끔 옆집 마당 앞에 저희 개가 얼씬거리기라도 하면 저희 집에까지 쫓아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해대서 거의 묶어놓다시피 키우고 있습니다. 옆집과는 담장이라고 하기엔 아주 낮은 울타리 정도로만 연결이 돼 있어서 저희 개가 훌쩍 뛰어넘어 갈까봐 여간 신경 쓰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 마당 앞길 쪽에서 노인의 비명소리가 났어요. 아빠가 놀래서 뛰쳐나가 보니 옆집 노인이 허리를 부여잡고 쓰러져 있고 저희 개는 옆에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노인에게 물어보니 저놈의 개가 나한테 달려들어 내 허리가 지금 박살이 났어 라고 소리 지르면서 각오하라고 하더군요.
보아하니 꾀병은 아닌 듯하여 119를 부르고 옆집 노인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순둥순둥 우리 개가 노인을 먼저 공격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마당을 비추는 홈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CCTV를 보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글쎄 옆집 노인이 저희 개를 발로 힘껏 차려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이 찍혔더라고요. 발을 뒤로 뺐다가 앞으로 차는 걸 보니 얼마나 세게 차고 싶었는지 자기 힘을 못 이기고 반바퀴 빙글 돌아서 땅에 처박히는 모습을 보니 솔직히 쌤통이다 싶었습니다. 그 노인이 저희 아빠를 고소하겠다고 하던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이 CCTV 영상을 경찰서에 가져가서 증거로 보여주면 아무 일 없겠지요? 저희 아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경로당 타짜. 저희 경로당에는 회원들끼리 화투를 자주 칩니다. 그런데 이상한 성격의 사람이 둘이 있는데요. 한 명은 승부욕이 너무 강합니다. 저희는 주로 1점당 2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데요. 반나절 내내 쳐도 5,000원 이상 잃거나 따기가 힘든 판돈이에요. 우리 단지는 아파트 가격도 꽤 나가는 단지라서 각자 경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본인이 돈을 잃는 판이 되면 온몸으로 화가 난 티를 냅니다. 다들 농담도 하며 재밌게 화투를 치고 있는데 이 양반만 끼게 되면 화투판 분위기가 삭막해집니다. 물론 본인이 돈을 딸 때는 하호호 웃으며 여느 때와 똑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지는 판이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말투부터 달라집니다. 어떨 땐 경로당 친구들과도 심하게 싸울 때도 많아요. 그러다가 다툼이 생기고 다시는 상종 안 한다고 박차고 나가서는 다음 날 되면 또 주섬주섬 화투판에 끼어들지요. 그래서 이 양반이 화투판에 앉아있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돈을 잃는 게 속 편할 때도 있어요. 아무리 재미로 치는 거지만 그래도 이기려고 하는 게임인데 차라리 내가 지는 게 속 편하니 이 양반이 끼게 되면 재미도 덜하고 마음은 불안하고 아무튼 너무 싫네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중독기가 있는 어르신인데 경로당에서도 고참급에 속합니다. 연세가 더 많으셔서 그러는지 화투의 룰도 잘 모르는 듯해요. 뻔한 상황에서 자신의 패를 어떻게 내야 이기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고 있을 만한 패를 내줘서 잃기도 하고 본인이 어떤 패를 내야 이기는지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자꾸 판돈을 올리자고만 합니다. 그래서 점당 20원에서 시작해서 50원, 그리고 100원 이 정도면 점수가 크게 날 경우 재미가 아닌 10,000원짜리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도박판이 될 수 있거든요. 당연히 20원짜리 화투판 때보다 회원 간의 분위기도 안 좋아집니다. 급기야 경로당 회장님이 앞으로 판돈을 키우는 건 금하고 규칙을 어기면 출입금지 시키겠다고 공표하니까 그 뒤로 이 어르신은 아예 안 나오시더라고요. 며칠 후 소문을 듣자 하니 다른 경로당에서 점당 200원, 500원짜리 화투를 치다가 돈도 꽤 많이 잃었고 주민들이 도박 벌인다고 신고해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이웃들과 재미삼아 화투 많이 치시나요? 게임이 도박이 되는 순간 이웃과도 멀어지게 되고 나이 들어서 자긴 소중한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치매 방지에도 좋고 재미로만 끝내는 화투를 쳐야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